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데 왜 자산은 제자리일까? 왜 세상은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답답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협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내 월급과 예금의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바로 구매력 상실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네, 그거 정말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게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래로 끌려 내려가고 제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도 겨우 현상 유지를 할 뿐이죠. 그렇죠.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더 위로 뛰어 올라가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기는 법.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경제적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이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성장의 엔진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방패로 삼는 이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의 실효성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역할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는 당신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청취자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낡은 지도는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부터 아주 도발적인데요.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낡은 목표를 버리고 경제적 주권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 자산을 불려서 구매력을 지켜내는 힘, 그러니까 내 돈의 가치를 타인의 결정이 아닌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아, 그 유명한 6040 포트폴리오 말씀이시죠? 네, 바로 투자의 황금률로 여겨졌던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입니다. 과거에는 이 조합이 뭐랄까 배 양쪽에 튜브를 단 것처럼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주식이라는 한쪽 튜브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채권이라는 다른 쪽 튜브가 떠올라서 균형을 딱 잡아줬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먹힌다는 거군요? 왜죠? 자료에 따르면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니까 주식과 채권이라는 그 두 튜브가 동시에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아, 분산 효과가 사라진 거네요.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제는 파도 자체를 뚫고 나갈 강력한 엔진과 혹시 배가 뒤집히더라도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구명조끼가 필요해졌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6040 전략은 낡았다는 건데 그래서 보고서가 그 엔진으로 제시하는 대안이 나스닥 100이라는 점은 솔직히 좀 의외입니다. 보통 나스닥 하면 2000년 닷컴 버블의 그 악몽, 그 끔찍한 변동성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자산을 낡은 포트폴리오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편견을 깨는 것에서부터 이 전략이 시작됩니다. 보고서는 나스닥 100을 단순 기술주 지수로 보는 건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기로만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아, 실제 구성을 뜯어보면 IT는 물론이고 통신, 헬스케어, 소비재까지 현대 산업의 가장 역동적인 심장부를 모두 포함하는 혁신 지수에 가깝다는 거죠. 혁신 지수라. 특히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업들을 보면요. 단순 성장주가 아니라 AI, 클라우드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도로, 전기, 수도를 장악한 사실상의 독점 인프라 기업이라고 분석하더군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투자하는 건 인류의 생산성 향상 그 자체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 결과를 증명하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나스닥 100의 연평균 성장률은 17.05%로 시장 평균인 S&P 500의 12.04%를 압도했습니다. 와, 하지만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수익률 말고 또 있나요? 네, 샤프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롤러코스터를 탄 보람이 있었나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위험 대비 수익률이요? 맞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찔한 변동성을 견뎌낸 대가가 충분히 달콤했다는 뜻이죠. 나스닥 100의 샤프 비율은 0.915, S&P 500의 0.77보다 높았습니다. 더 많이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부상도 훨씬 확실했다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의 수준이 문제 아닐까요? 보고서도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사례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주더군요. 당시 나스닥이 고점 대비 무려 78% 폭락했고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다고요. 15년이라니. 와, 한 사람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통째로 사라지는 시간이군요. 그 15년의 공포를 견딜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만약 은퇴 자금을 그때 넣었다면 그 사람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파탄났을 겁니다. 바로 이 끔찍한 잃어버린 10년의 가능성 때문에 보고서는 이 강력한 창에 걸맞은 무적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로 지목한 것이 바로 디지털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프로그래밍된 희소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죠.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원해도 중앙은행처럼 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급이 가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4년마다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독특한 장치도 있고요. 2024년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의 연간 공급 증가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금보다도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지구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이 된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2,100만 개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코인 때문이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하드디스크가 망가지거나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해서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된 코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소멸하는 자산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의 데이터를 인용했는데 그 양이 무려 전체 발행량의 11%에서 18%, 최대 37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보고서는 이걸 보이지 않는 소각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워 없애지 않아도 스스로 희소해지는 마법 같은 거죠. 사실상 강력한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투자 관점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잠재적인 공급 쇼크의 배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통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만약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어서 보고서는 화폐의 진화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1세대는 금처럼 실물이 있는 상품 화폐, 2세대는 정부의 신용에 기반한 정치 화폐. 달러 같은 거요? 네. 그리고 3세대가 바로 비트코인 같은 수학 화폐라는 겁니다. 정치 화폐에서 수학 화폐로의 전환. 그러니까 내 자산을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서 분리시키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금융주권 선언이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론은 아주 흥미로운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고죠. 2024년에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들어왔잖아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솔직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질문 누구나 할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보고서는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아직 초기라고 답합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들죠. 전 세계 모든 금융자산을 합친 총량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0.1%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기관 펀드나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할당 비중은 여전히 0에 가깝다는 거죠. 아, 그 기술 확산 이론에 나오는 초기 다수 단계로 넘어가는 초입이라는 비유가 인상 깊었습니다. 쉽게 말해 얼리 아답터들이 막 유행시킨 신기술을 보고 저거 괜찮은데? 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스마트폰으로 치면 아이폰 3GS가 막 나왔을 때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서는 위스콘신 연기금 사례를 통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보수적인 투자의 상징인 연기금이 비트코인 ETF를 샀다는 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의 속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초 시장이 하락하자 보유했던 ETF를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처럼
신념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기관의 진입이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네요. 오히려 그들의 거대한 자금이 개인 투자자들을 더 위험한 파도에 올라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기관은 철저히 수익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리고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기회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기관이 샀다라는 공시만 보고 맹목적으로 따라 들어갔다가는 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거대한 물량을 던질 때 그대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기관의 진입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지만 동시에 단기 변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 강력하지만 위험한 창과 방패를 대체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모델이 있습니까? 네, 아주 명확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80-10-10 모델입니다. 자산의 80%는 핵심 성장 엔진인 나스닥 100 ETF에, 10%는 비대칭적인 수익을 노리는 비트코인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80%의 나스닥, 10%의 비트코인, 그리고 10%의 현금. 여기서 비트코인 10%는 정말 심장이 떨리는 비중인데요.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심리관리라고 보고서는 단언합니다. 아, 심리관리. 네, 비트코인 슈코어와 현금 10%가 바로 그 심리관리의 핵심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적립식으로 투자하라고 강조하고요. 현금 10%는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를 위한 실탄이자 최후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죠. 사실 제 친구 하나가 2022년 하락장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걸 봤어요. 좋은 세일 기간인 걸 머리로는 아는데 총알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친구가 그때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간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20% 현금이 바로 그 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이런 문장을 통해 심리관리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변동성은 초과 수익이라는 프리미엄 좌석에 앉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다. 입장료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료가 비싸다고 아예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경기가 조금만 지루해져도 표를 찍고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불을 얻는 사람들은 그 입장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입장료라는 게 비트코인의 경우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하락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견디죠? 보고서는 그 하락이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표현하던데 솔직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내 자산이 박살나는 게 어떻게 기능일 수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자산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포에 질려서 헐값에 매도하게 됩니다. 그건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와 같죠? 보고서는 그 하락을 단기 투기자분이 정리되고 장기 보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전한 첨소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바로 이 마인드셋 전환을 위해 적립식 투자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락장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군요. 네, 매달 기계적으로 사 모으면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으로 뇌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희망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이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과 코인을 살 수 있으니까요. 고점을 예측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버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결론 내립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를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하네요. 우리는 지금 기술 발전이 부를 재편하는 위대한 부의 이전 시기에 살고 있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노동소득만으로 버티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제안은 나스닥이라는 기술 발전의 과실을 따는 창과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의 방패를 함께 드는 것이 이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논리적인 전략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주권의 확보를 최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경제적 주권이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통제권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오늘 논의된 이 포트폴리오 외에 당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또 어떤 도구와 지식이 필요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탐구는 특정 자료에 담긴 아이디어를 함께 파헤쳐 본 시간이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행동은 언제나 신중한 추가 리서치를 통해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